듣보들과 함께 영화를 통해 교양을 넓힙니다. 듣고 보는 듣보 영화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중독자에서 회복자의 길을 걷고 있는 달달보름입니다. 중독의 중자도 아직은 모르겠는 10월입니다. 아, 저는 고민 중독에 빠진 가지연님입니다. 고민 중독 센스 좋은데? 오, 괜찮다. 실제로 뒤늦게 빠져 있어요, 요즘에. 오늘 중독 얘기를 하는 이유는 영화가 네, 중독과 아주 관련이 깊은 영화라서 처음에 이 얘기를 좀 꺼내봤는데요. 네. 저는 중독이 사실 거창한 거라고 생각하진 않고 아유, 그럼요. 우리 모두가 다 뭔가에 중독이 돼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중독된 것은 뭐가 있는지. 고민 중독 어떤 얘기예요? 아니, 그 노래. 어? 고민 중독 노래. 아, 고민 중독 노래에 빠졌다고. 네. 고민 중독이라는 노래가 있군요. 어머. 그걸 몰라? 어머. 누구 노래예요? 박정민. 박정민이 불러서 그렇구나. 오, 나는 실제 고민 중독이 진짜 있다라고 정말. 아, 이거 정말 들어보십시오. 중독됩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요즘은? 저는 음식에 주로 중독이 되면 우리 모두 다 그렇지 않나요, 사실? 그리고 한번 꽂히면은 집요하게 그것만 먹는 버릇이 있어서 요즘에는 크게 한 가지만 먹는 건 없는데 예전에는 좀 다양한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한 번은 어느 여름에 수박과 팥죽에만 꽂힌 거예요. 그것만 먹다가 영양실조로 응급실에 갔어요. 진짜 중독이다. 극단이다 진짜. 삼시세끼 이것만 먹다가 정말 핑 돌더라고요. 응급실 갔는데 영양실조라며. 예, 그리고 한동안은 쌀국수에 중독이 돼서 맵기 쌀국수를 먹고. 예, 탄수화물이네 그거는. 뭔가 한 번에 입맛에 꽂히면은 음악도 마찬가지. 아까 고민 중독 얘기했는데 만약에 저희 집에서 듣보 여기까지 오는데 그 시간 동안 계속 그것만 듣는 거죠. 신기해 나는. 네, 그렇게까지 한 번 꽂히면은 지겨워질 때까지 진짜 그 짓을 반복해요. 내 친구도 옛날에 나 친구랑 같이 사는데 샤워하는 내내 똑같은 노래만 듣는 거야. 밖에서 막 피가 날 것 같아. 그만 듣더라. 저는 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10월은요? 저는 회복이 필요한 나트륨 중독자입니다. 아, 맞네. 짜짜짜짜짜 이렇게. 저 워낙 짜게 먹어가지고 그 주변 사람들이 짠시월이라고 부를 정도로 진짜 짜게 먹어요. 그 이거 줄여야 되는데 이미 중독인 것 같아요. 이거. 왜냐면 입맛이 맞아. 그게 그것도 중독이 맞는 게 정말 입이 이미 거기에 길들여졌기 때문에 슴슴한 거 먹으면 맛이 안 느껴지는 거야. 맛이 안 느껴져요. 감각이 진짜 무서운 거예요. 진짜 저는 무서운 어제 거야. 안경을 새로 하러 갔는데 안경이 자꾸 머리가 너무 아픈 거 이상하게. 그래서 어제 시력 검사를 다시 하고 물어봤더니 그게 이제 정식 안경점에서 시력 검사를 하고 한 게 아니고 안경점에서 했던 안경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시력 검사하는 그 검안하시는 분이 하더니 너무 높대요. 안 맞았구나 시력이. 그래서 이걸 낮춰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내가 그동안 이 안경을 썼으면 거기에 익숙해져 있어. 그래서 이게 돌아가는 게 되게 어렵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감각이 되게 무서운 거라니까요. 이건 사실 중독이랑 관련이 없는 건데도 내 시력의 문제는 이거는 오감이잖아요. 한번 그거에 그렇게 딱 이게 고정이 돼버리면은 다시 낮추기가 힘들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중독의 메커니즘도 사실 그렇잖아요. 맞죠. 저는 아주 많은 것들에 중독이 돼 있는 사람이고 지금도 그런데 일단 저는 알코올 중독이었고 진짜 제가 이렇게 구알코올 중독 웃으면서 얘기하니까 되게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근데 전 진짜 심각했고 1년을 치료를 받았거든요. 근데 1년 정도 치료하고 빠져나온 거면은 되게 빨리 빠져나온 거고 굉장히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다라고 누가 얘기하면은 할 말이 없어요. 근데 그게 경중이 있나 싶어요, 저는. 저는 일단 중독 자체 되게 취약한 사람이라서 교차 중독이 계속 됐어요. 그래서 알코올을 끊고 쇼핑 중독에 빠져가지고 요가복을 너무 많이 샀었는데 이제 한때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것도 진짜. 이제 지금은 끊고 한때 게임 핸드폰 게임을 막 또 비슷한 걸 몇 개를 깔아가지고 막 돌리면서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레벨이 막 2,000 몇 개 있는 것도 있어요. 이야. 그래서 그것도 이제 지우고
그리고 뭐 인터넷 보고 막 그러는 것도 있죠. 그것도 저한테는 중독이어가지고 인스타도 한동안 다 지워버리고 안 하고. 그러니까 저는 제 메커니즘을 너무 잘 알아서 좀 이게 약간 빠진다 싶으면은 그냥 바로 빠져나와서 그걸 다 그냥 환경을 다 바꿔버리는 그런 스타일이고. 맞아. 환경을 바꾸는 거 네. 중요해. 근데 저는 진짜 100% 제가 만약에 알코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면 지금쯤 다크웹으로 마약을 구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진짜 해요. 왜냐면 그러고도 남을 정도의 중독에 취약한 사람인데 이게 유전적인 게 강하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DNA가 뭐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중독에 취약한 사람들이. 근데 저는 그 최근에 뭐 탄수화물 중독이랑 운동 중독도 지금 5대 중독에 들어가는 걸로 포함을 시키려고 한대요. 학자들이 지금 논의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탄수화물 중독이 너무 심하면 이제 비만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명확한 중독이다라고 질병으로 지금 분류를 해야 되냐 그런 얘기들이 있다라고 하고. 그리고 저는 지금 제가 이건 중독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저는 배우는 거에 있어서는 계속 끊임없이 뭔가를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중독과 디깅의 한 끗 차이가 뭐냐면 그 전에는 남들한테 보여주려고 이걸 계속 배웠던 거예요. 막 석사학위도 따고 뭐도 하고 막. 근데 이걸 다 해보니까 내가 이거는 의미가 없는 걸 이제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남들한테 보여주는 작업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는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쉬지 않아. 그래서 나는 이거는 고칠 수가 없구나. 그래서 인정을 했어요. 이거는. 왜냐하면은 나를 위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나를 해를 끼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막 잠을 줄여가면서 막 그렇게 하지는 않으니까. 예전엔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이거는 인정을 하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무슨 중독이라고 해야 돼? 공부 중독, 성장 중독, 학습 중독, 학습 중독, 학습 중독, 성장 중독. 근데 그게 결핍에서 나오는 거라서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결핍이 있나 봐요. 어떤 배우지 못한 것에 있을 배움이 수 있어. 부족해서. 아니면 뭔가로부터 도피일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는 뭔가 생각하고 싶지 않아서 이 공부에 빠진다거나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보통 그런 빠지는 메커니즘에 결핍이 있을 수 있고 회피가 있을 수 있으니까. 지금은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은 내가 나를 직면하기 위해서 하는 공부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식은 아니고 그 전에 했던 거는 그것도 회피보다는 남한테 잘 보이기 위한. 그러니까 완전히 타인의 시선의 중심이었고 나를 위한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기준점이 바뀐 거네요. 네. 지금은 그거를 이제 너무 알아서 지금 하는 공부들도 진짜 말도 안 되는 거 해요. 뭐 성경 공부하고 막 그러잖아요. 성경 공부하고 금강경 뭐 반야심경 이런 거 배우고 이게 무슨 쓸모가 있냐고. 왜 개인의 그냥 나한테 성장. 쓸모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그럼 성장 중독 쪽이 더 초점이 되나? 이름을 붙이자면? 근데 그 세속이랑은 또 안 맞는 거라서 이게 종교 공부라는 게 세속이랑은 또 안 맞잖아요. 그치. 뭐라고 붙일 수는 없어. 아무튼 그냥 나한테 뭔가 결핍이 있어서 계속 공부를 하는구나라고 인정을 했어요. 이거는 고치려고 하고 있지는 않고. 그치, 해가 되는 건 아니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저희 공부하는 이름이 정확히 뭐죠? 마약류 사회재활 상담사인가요? 맞는 것 같아요. 네. 네. 저희 셋이 그걸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제 7월쯤에 오프라인 시험을 봐서 발등에 불이 떨어졌거든요. 아니 아직 공부하고 있진 않아요. 출석을 하고 그렇죠. 있다. 네. 정확하게 정확하게 공부하고 표현하면. 있진 않아요. 네, 여기서는 달달 보름만 공부를 하고 있고 출석 중. 네. 근데 저는 이거를 들으면서 내가 알코올 중독했던 경험이랑 너무 유사해서 내가 이러려고 알코올 중독이 됐나? 진짜 이런 생각까지 간 거 진짜 무시무시한 생각이긴 한데 이런 기회를 주려고 알코올 중독으로 만들었나? 까지 간 거예요 생각이. 왜냐면 너무 루트가 똑같으니까 내가 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경험이 너무 많은 거지. 저한테는 회복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공부를 하면서 가장 제가 이제 필요하다라고 했던 생각이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 가혹하다. 요거부터 좀 바꾸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영화를 찾다가 이 영화 뷰티풀 보이를 고르게 됐습니다. 서론이 좀 길었는데 이게 굉장히 섬세하고 되게 잔인하게 그려진 영화이긴 하잖아요. 맞아요. 네. 일단은 영화 핵심 정보를 말씀을 드리면 원래는 원작 소설이 있어요.
실화를 바탕으로 각각 쓴 부자의 소설, 회고록인 거죠. 소설이 아니고 회고록을 묶어서 하나의 영화로 만든 거죠. 근데 실제로 그 아버지 역할이었던 사람은 저널리스트 기자였고, 실제 직업도. 네. 그래서 이제 그걸 먼저 펴낸 거죠. 그 소설을. 그리고 닉도 지금 8년째 회복 중이라고 하나? 그래서 그 회복자의 길을 걸으면서 쓴 회고록을 같이 이제 묶어서 영화로 만들어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감독은 펠릭스 판 그레닝겐이란 분이고요. 저는 처음 봤어요. 이 영화로. 네. 그리고 배우는 이제 스티븐 카렐이라는, 예전에 어디서 봤더라? 아무튼 이분도 되게 유명한 분이고, 티모시 샬라메가 닉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제를 보면 이제 뭐 마약 중독, 그리고 그 중독자를 가지고 있는 가족들, 그리고 그 환자의 재발, 회복의 과정, 뭐 이런 것들을 같이 볼 수가 있는 영화이고요. 영화가 좀 정신없지 않나요? 정신이 없다? 저는 약간 음악 때문에 음악이 어떤 상황을 고조하는 거를 나타내려고 쓴 것 같긴 한데 음악 때문에 더 정신이 없었어요. 저 영화 자체가 좀 정신없다라고 느껴지긴 했거든요. 그 얘기는 조금 이따 다시 해보고, 우리 가지 언니가 줄거리를. 자, 줄거리는 일단 언제나 사랑스럽고 똑똑하던 아들 닉이 약물 중독에 빠지면서, 정확하게 이제 마약이죠. 아버지 데이비드는 혼란과 절망 속에서 아들을 구하려고 온갖 자료를 조사하고 전문가를 찾아가 자문을 구하는 등의 혼신의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노력에도 닉은 재활과 그리고 재발을 계속 반복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닉은 죄책감에 자신을 더 잃어가고, 데이비드 또한 아들에게 지쳐가면서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됩니다. 닉으로 인한 가족의 붕괴를 막기 위해 데이비드는 닉과 거리를 두기로 결단을 내립니다. 더 이상 기대할 곳이 없어진 닉은 약물 과다 투여라는 위험한 선택을 하지만 다행히 목숨을 건질 수 있었고, 이를 계기로 뭔가 회복의 길로 들어서게 되면서 8년간의 싸움을 통해 중독에서 벗어났다라는 소식으로 이제 뭔가 영화는 막기를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약물 중독에 빠진 당사자와 가족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입니다. 이게 그동안 우리가 다른 미디어에서 보던 약물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영화잖아요. 맞아요. 네, 그게 좀 저는 의미가 있는 지점이었고, 저 이 영화 사실 개봉한지도 몰랐거든요. 알고 있었어요? 아니요, 저도 초면이야. 근데 이게 이때 그 티모시 샬라메가 부산에 왔었대요. 이 영화 홍보하려고. 2019년에 한 번 왔었는데 이 영화 때문에 왔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내 기억으로 그게 맞나? 그 빨간색 수트 입고 왔다 갔다 했을 때가 그때였나? 그래서 보니까 왓챠에서 보니까 한 8,000명 정도가 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유명하지 않았던 거는 또 아닌 것 같아요. 많이들 보시긴 했었고, 지금 볼 곳이 그 프라임 비디오밖에 없어서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각자 어떤 장면이 인상 깊었는지 잠깐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10월 어떠셨어요? 저는 인상 깊은 장면 많았는데 일단 닉의 어렸을 때와 현재 모습이 되게 교차되는 장면들이 많았잖아요. 그게 진짜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 데이비드는 그 계속 그 전의 아들을 그리워하고, 그리고 현재의 아들의 모습을 뭔가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그런 것들이 잘 나타나서 맞아. 마음이 너무 아팠고, 그리고 데이비드가 항상 어렸을 때부터 닉한테 everything, 나의 모든 것이라는 표현을 했잖아요. 거기서 이제 얼마나 이 아들을 사랑하는지 그런 것들이 많이 느껴졌는데, 결국 마지막에는 막 집에 있는 아들의 사진을 정리하고 이제는 약간 포기한 그런 모습들로 연결이 됐을 때도 오죽했으면 저게 얼마나, 당사자도 그렇겠지만 그 가족들도 얼마나 큰 상처와 힘듦이 있었으면 저런 결단을 하려고 했을까. 그 약간 마음이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슬펐고, 그래서 눈물 없는 저도 한 2번 정도 진짜? 운 영화입니다.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많이 슬펐어요. 그럼 이 영화 연출 잘했네요. 눈물 없는 10월을 공감하게 만들고 올렸다라면. 그러니까 왜 막 갑자기 너무 근데 아빠한테 공감한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냥 그 관계가 그리고 이 계속 그 교차되는 장면들이 너무 저를 슬프게 했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근데 너무 좀 그랬고. 역시 현실적인 영화를 좋아한다.
왜 그랬는지 궁금하다. 그러니까 뭐 때문에 눈물이 나는지 그냥 모르겠어요. 안타까워서. 그랬던 거 안타깝기도 하고 안타까움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아, 뭔가 그 가정이 뭔가 무너져가는 게 이 예전과 지금의 이게 갭이 보이니까 그게 좀 그랬나? 그리고 그 아들을 너무 사랑하니까 저는 그 에브리띵이라는 나의 모든 것 이 표현이 근데 좀 나랑 시선이 다른 것 같아. 나도 시선이 달라. 진짜. 에브리띵이 그 애를 미치게 만든 것 같아. 나도. 오히려. 네. 부담스러워. 봐봐, 10월. Everything. My everything. 저는 그냥 아버지의 약간 온전한 사랑처럼 저는 그 대사가 느껴져가지고. 그럴 수 있어. 사랑도, 내가 느끼기에 아빠의 사랑이 건전한 사랑이라고 느껴지지 않았어요. 맞아요. 저는 그런 포인트에서 조금 인상 깊은 장면을 좀 꼽아봤는데, 일단은 저도 닉에게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됐어요. 닉. 그래서 되게 안쓰럽고, 제가 마약에 손을 댄 거 되게 잘못됐어요. 근데 그 내면이 공허함이 왜 쌓였는지가 되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영화가 되게 잘 담아냈다. 그래서 그런 포인트가 크게 4장면 정도로 전 좀 요약을 했는데 첫 번째가 데이비드가 니한테 소변 받아오라고 했었던 장면. 거기서 데이비드의 사랑이 에브리띵이라고 그런 게 이게 사랑이 아닌 통제에 가까웠다라는 게 되게 여실히 드러난 장면인 것 같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보면은 닉이 뭐 대사를 되게 하는데 뼈 때리는 그런 대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믿지만 이건 하라는 거군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닉도 아빠의 성향이라든지 사랑에 대해서 느끼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이 나를 온전히 내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바라는 대로. 그거를 사랑하는구나를 본인이 알았던 것 같다는 포인트가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어떤 포인트들이 또 있었냐면은 아까 10월이 말했던 것처럼 데이비드는 지금 이 중독에 빠진 이 아들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 하고 심지어 아내가 옆집 사람한테 뭐 얘기했다니까 야 그거 왜 얘기하고 다니냐고 창피해가지고 그러면 되게 창피하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도 저 사람은 자기가 그린 모습에 그 아들을 사랑하는구나라는 게 좀 느껴졌던 것 같고 그러면서 좀 더 확장해 생각해 보면은 재혼 가정이었잖아요. 이 닉이 근데 동생이 태어난 순간도 나오죠. 너의 동생들이야 막 이러면서 하는데 거기서 애가 뭐 내가 뭐 좋은 형이 될 거라 그러나 신나나 그러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 순간은 닉에게는 굉장히 위협적인 순간이었을 수 있거든요. 그렇겠지. 재혼해가지고 그리고 그 재혼 결혼식장에도 계속 함께 있었잖아요. 함께 있었는데 애가 계속 뭔가 뭐 겉도는 느낌? 않고 겉도는 느낌이 있었는데 아빠도 그 순간에는 크게 뭐 되게 애를 달래준다기보다는 좀 보지 않으려는 모습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데이비드는 통제를 했구나라는 게 좀 느껴졌고 거기에 또 플러스로 뭔가 겉으로만 친절했던 가정의 실체가 드러나는 두 번째 장면이 새엄마의 모습. 그래서 남동생과 서핑 가려고 할 때 새엄마가 말리잖아요. 파도 높다고 동생 못 가. 근데 이때 닉이 내가 옆에 꼭 붙어 있을게요라고 했는데 그 말 들은 채도 안 해요. 근데 이런 걸 봤을 때 닉이 알게 모르게 차별을 느꼈겠구나. 저런 게 이 닉이 마약 중독 때문에 지금 저분이 닉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아마 있었을 거야. 라는 게 조금 저는 유추가 됐어요. 네. 그러면서 닉이 진짜 공허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고 그리고 세 번째 장면에서 이건 좀 안타까운 장면인 게 닉은 이미 데이비드에게 한번 고백을 했어요. 매일이 일상이 지루하다면서 막 대마초 피면서 그때가 데이비드에겐 기회였다고 생각을 해요. 알아차렸어야 처음으로 얘가 지 속내를 좀 고백을 했다라는 포인트인데 그때 역시 데이비드는 오직 내가 원하는 아들의 모습만 생각하고 닉에 대한 정보를 확증 편향해서 좀 취했던 것 같아요. 그냥 안 좋은 건 넘기고 그 결과 이제 닉의 중독을 이제 막을 기회를 놓쳤다라고 좀 해석을 해봤고 그리고 마지막 장면이 이제 닉이 화장실에서 그 과다 투여하고 쓰러지잖아요. 저는 근데 이 장면이 해방으로 느껴졌어요. 네, 닉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아빠가 이제 너를 약간 포기한다는 식으로 그러니까 너는 그건 너가 해야 될 일이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드디어 얘를 놓아줬다 라는 생각에서 그 쓰러지는 장면이 좀 해방처럼 느껴졌거든요. 네. 그래서 다행히 죽지 않고 이제 이 영화도 그렇고 좀 긍정적으로 희망적으로 그려서 너무 다행인데 저는 결국에는 이 영화가
닉은 아빠가 원하는 삶을 살던 착한 아이였는데 나의 통제권을 되찾기 위해서 마약 중독을 선택한 건 아닐까? 약간 이렇게 좀 해석을 해봤어요. 그런 포인트들로. 그래서 영화가 연출을 정말 잘했다. 저는 이게 사실 어떤 뭐 가족의 문제다, 뭐의 문제다라고 해석하고 싶지도 않고 왜 시작했는데 대한 지점이 없잖아요. 보통 중독자들이 다 그래요. 명확한 이유가 없어. 그냥 한번 어쩌다 했는데 기분이 좋았어. 계속 그렇게 되는 건데 근데 사람들은 자꾸 그런 걸 찾잖아요. 도대체 뭐가 모자라서 그런 짓을. 근데 그런 얘기를 아예 꺼낼 거리를 만들지 않았어요. 여기서는. 언제부터 시작했는지도 정확히 모르겠고 그냥 뭐 대마하다가 어쩌다 한 것 같은데 또 이게 타임라인이 자꾸 교차 편집이 되다 보니까 한번 재활을 들어갔다가 친구네 집 가갖고 또 알약 한번 주워 먹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주사하고 막 그렇게 한 게 이게 막 뒤죽박죽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중독자들이 보통은 그런 식으로 시작을 한다라는 거를 좀 변호해주는 느낌이라서 그런 편집이랑 스토리가 되게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전문가가 중간에 한 번씩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저널리스트니까 내 아들이 지금 그런 상황인데 어떠냐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재활 시스템이 있어도 그 사람들 벗어나지 못한다. 그럴 맞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굉장히 계몽시키는 느낌도 있어서 어떻게 보면 좋은 취지긴 하지만 약간 캠페인 같은 느낌이 또 중간에 좀 한번 들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가능성이 없다. 그리고 제가 되게 공감했던 게 약을 하고 부끄러운 짓을 해서 더 약을 할 수밖에 없어. 그 죄책감을 숨기기 위해서 약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막 얘도 약하고 나서 그 여자친구 데리고 와갖고 거기서 막 섹스하고 나서 그리고 또 그게 부끄러우니까 막 그 다음날 수치심에 막 이렇게 몸을 가리면서 또 약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중독자의 어떤 사이클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의 경험을 빗대어서 봤을 때 저는 그 술 취한 내 모습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진짜 박박 닦았어요. 그 냄새를 다 막 가리려고. 그리고 저는 그나마 좀 건전한 편인데 이 사람들은 약이 구할 수가 없으니까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거짓말을 해대면서 결국에는 그 약을 구할 수 있는 돈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다시 마약을 되파는 역할까지 할 수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게 이 닉이라는 캐릭터의 대사로 많이 드러나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또 뭐라고 했냐면 약을 하고 형형색색으로 세상이 변했다라는 얘기를 해요, 닉이. 근데 그 지난 시간 저희 퍼펙트 데이즈 했을 때 그 형형색색이 세상에서 꿈으로 진입하면 흑백으로 변하잖아요. 근데 얘는 반대인 거잖아. 그게 약을 했을 때 형형색색으로 변하는 거. 근데 그게 원래 보통 약간 깨달음의 경지에 간 사람, 건전하게 자기 내면을 좀 성숙하게 만든 사람들은 그게 이제 이분법에서 벗어나서 형형색색으로 보이게 되거든요. 근데 얘는 그걸 약의 도움으로만 되는 거야, 그게. 왜냐하면 얘는 그동안 통제광이었던 아빠한테 살았기 때문에 옳고 그름이 명확하게 있었던 흑백 세상이었던 거죠. 근데 그거를 유일하게 얘가 형형색색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약물이었으니까 얘는 중독의 길로 너무 쉽게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놓고 자기가 약물의 힘이 아닌 자기 힘을, 내면의 힘을 길러서 형형색색으로 만들어야 되는 게 원래는 건전한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닉은 이제 그렇게 살기를 이 대사를 보면서 좀 바라게 됐고 그리고 일기장이 중간에 한번 나오잖아요. 그게 너무 뭐랄까 이 사람의 의식이 얼마나 죽어가고 있는지를 너무 무섭게 보여주더라고요. 맞아요. 그 막 그림들 봤어요. 근데 이게 되게 예술적인 그림이잖아요. 얘가 예술 혼이 있으니까. 근데 너무 진짜 안타깝다라는 게 그 그림으로 딱 한 번에 보여지더라고요. 그리고 약하는 장면도 너무 좀 뭐라고 해야 돼. 지난하다. 저렇게까지 약을 하는 건가? 근데 그게 이제 쿨해 보이지 않잖아. 그치? 그게 현실인 거잖아요, 사실은. 막 이렇게 숟가락에다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주사해서 막 여기 놓고 얼마나 그래요. 벨트로 팔 묶어가지고. 그 얼마나 간단하지가 않잖아요. 쿨하고 막 그런 느낌이 아니잖아요. 근데 사실은 현실은 그거다.
그거를 보여준 게 다른 영화랑은 굉장히 좀 차이점이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베테랑처럼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게 아니었다. 서로 흡입하는 그런 거는 진짜 아닌 거지. 그거야말로 정말 미화된 거죠. 끝판왕을 가면 결국에는 주사로 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가장 빠르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그래서 아빠의 사랑이 처음에는 저도 되게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위험하다고 느낀 게 뭐냐면 아빠가 얘한테 공감하기 위해서 자기도 약을 해. 이거는 에브리띵이니까. 근데 이거는 건전한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그 정도의 사랑을 보여주는 아빠한테 이 아들이 얼마나 그런 압박감을 느꼈을까. 실망시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면서 이거는 그 대사를 한번 하잖아요. 당신은 미친 통제광이니까 막 이러면서 그 대사를 한번 딱 하고 나서 엄마한테 간단 말이에요. 새아빠 있는 엄마네 집에 거기서 건강해져요. 맞아. LA로 가죠. 거기서 가서. 건강해졌다가 다시 와서 가는 길에 얘가 다시 약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환경과 어떤 그런 트리거가 눌리는 버튼이 다 이제 그 과거에 존재하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런 게 좀 잘 만들어진 영화였던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아역이 되게 티모시랑 많이 닮았더라고요. 나도 그 생각했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뭐 저 AI를 만들었나? 약간. 근데 이제 아까도 시열이 얘기했지만 진짜 짜증났던 거는 BGM이 진짜 많이 깔리는데 너무 정신없고 혹은 너무 과해. 맞아요. 지금 이 상황이 어떤지를 막 보여주기 위해서 BGM을 절절하게 막 깔아놓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이거는 좀 센스가 감독님이 많이 없구나. 그리고 어떤 장면은 너무 맞지 않다라는 느낌도 있었어가지고. 그 메탈 같은 거 한번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걔가 마약에 빠지는 과정을 그렇게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 안 어울려. 맞아. 그리고 아들 찾으러 가는 그 데이비드의 장면에서도 약간 그런 BGM이 쓰이는데 좀 안 맞았어. 그게 조금 별로였던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교차 편집이 정신없게 된 거는 저는 좋게 본 게 이게 이 사람의 삶이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 회복을 바라고 있는 가족들의 삶과 중독자의 삶 이게 섞여 있을 때 그게 얼마나 이제 왔다 갔다 하는지 그거를 영화의 그냥 타임라인으로 보여준 것 같아서 그런 점은 오히려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가 사회적으로 가지고 있는 한계점이 있어요. 네. 뭐가 있을까요? 일단 이 가정은 계급으로 따지면은 굉장히 돈이 많은 부유한 백인 출신 가정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마약 문제는 하층민에서 그치 그 저소득층에서 저소득층이나 빈곤한 가정에서 많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리고 혹은 갈 곳 없는 난민들이 이제 마약을 운반하는 일들을 하면서 이런 일에 엮이기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백인 가정 출신의 사람들은 돈이 있기 때문에 치료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 빈곤한 사람들은 그 치료의 선택조차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사지를 몰리는 거지. 영화에서 보면은 비용이 만만치 않았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선택 가능한 회복이 그러면 부유한 사람한테만 주어지는가에서 또 우리는 한번 이 영화의 문제점을 찾아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물론 사회적인 시스템이 문제이다라는 거를 이야기를 한 것도 있지만 진짜 시스템에서 이제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얘기는 빠졌다라는 점에서는 비판을 받을 만한 것 같긴 해요. 근데 뭐 이거는 실화 원작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마약 중독의 뇌와 심리의 메커니즘을 좀 설명을 해보고 싶은데 이 중독이 단순히 의지의 문제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의지로 될 일이었으면 그렇게 많은 마약 중독자들이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고 봐요. 일단은. 저는 그리고 의지의 문제로 인식하는 게 더 치료가 안 되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죄책감, 수치심이라는 게 결국에는 의지의 문제로 치부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본인한테도 내가 의지가 없어서 또 약을 했네 이런 생각이 반복되면은 또 약으로 숨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시선을 봐버리면은 정말 이 중독을 치유하는 그게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이게 그냥 너무 쉽게 다이어트를 못하는 인간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거든요. 맞아. 저도 그 생각했어요. 여기 나트륨을 못 끊는 인간이 있고 당을 못 끊는 인간이 있고. 그렇죠. 그래서 뭐
좀 더 넓게 가자면 어제 술에 한껏 취했지만 오늘 또 술 먹는 인간들 있잖아요. 뭐 중독이 아니더라도. 아니, 근데 요즘에 그 고도로 발달된 알코올 중독들이라고 하잖아요. 그거 진짜 되게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의지의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죠. 이게 이제 메커니즘이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도파민이라는 이제 쾌락 호르몬이라고 해요. 그게 약을 하면 마약 같은 경우는 약물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만 어떤 약물은 이제 펜타닐 같은 거 1000%까지 폭증을 한대요. 네. 그러면 미치는 거지. 이게 막 그냥 뭐 우리 술 먹는 거 뭐 카페인 먹는 걸로 되겠어. 이거 되지도 않는 그런 침 질질 흘리지. 정도의 도파민인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뇌가 순간 내가 살아있구나라는 감각을 느끼면서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반복을 하면은 이 1000%까지 폭증했던 게 60% 이하로 떨어진대요. 그럼 이거를 자꾸 채워 나가야 되니까 약물의 양을 계속 늘려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그러면서 이게 이렇게 하지 않으면 기쁨을 못 느끼는 뇌 구조로 바뀌는 거니까 이제 뇌가 망가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네. 결국에는 약 없이는 아무것도 즐길 수가 없게 되는 거고, 그리고 뇌는 되게 똑똑해갖고 기억이랑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한 번 이렇게 했던 거는 그걸 다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여기서 녹음을 했을 때 이 공기와 여기의 장소와 이런 것들을 다 기억을 하는 것처럼, 그래서 내가 약을 했던 장소에 가면은 갑자기 그때의 갈망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막 맛있는 케이크를 먹었어, 어디 가서. 근데 거기 딱 앉기만 해도 침을 질질 흘리고. 그거랑 똑같은 거죠. 맞아. 그 자리에 가면은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게 의지랑은 사실 상관이 없는 거죠. 이거 뇌의 구조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일단 이거를 먼저 이해를 해야지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을 고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를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런 게 오해였는데 나도 되게 오해를 많이 했던 것 같다. 그래서 남편한테 막 얘기를 했더니 남편이 너는 그래도 그 마약 사범을 너무 미화를 하고 있다고 자꾸만 뭐라고 하는 거야 나한테. 우리 남편도 그럴 것 같아. 그 얘기하면. 근데 이게 그래서 내가 너무 답답해갖고 이해와 미화를 어떻게 구분을 할까 그러면서 막 찾아봤어. 그랬더니 이해는 그런 상황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구나고, 미화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구나. 그래도 좀 멋지네. 요렇게 결과가 가는 걸 미화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건 이해이지 미화는 아니잖아요. 미화는 아니죠. 근데 이해가 먼저 선행이 돼야지 이 사람들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는 건데, 자꾸 그렇게 마약, 사범이라는 단어를 붙여버리면 그 사람들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점점 더 없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두 분은 강의를 어디까지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들었던 강의에선 대부분 교수님들이 얘기했던 게 사범이란 말을 좀 바꿔야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이게 그리고 일반적인 그런 범죄자랑 좀 다르대요, 이 사람들은. 그리고 그 재활치료를 같이 해야 되는데 교도소에 거기 같이 넣어버리면은 안 좋은 일이 계속 더 생긴다는 거지. 그 슬기로운 깜빵 생활 보면은 한양이 해롱이 딱 그런 상황이 맞아. 벌어지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교도소에 가둬놓으면은 그들끼리 어떤 그 깜빵 동기들이 생겨가지고 그치. 나와서 더 약을 거래할 수 있는 카르텔이 생기지. 그게 더 많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구조적인 문제가 많이 있다라고 해서 일단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마약 사범이라는 그 인식 개선을 좀 해야 되는 게 먼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니 이러지. 아니 근데 누가 네 목에 칼 댔냐? 마약하라고? 그런 사람들까지 뭐 내가 치료해줘 내 세금 들어가는데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보통. 그런 사람.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맞아. 이 치료에 세금이 쓰이는 것을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하고 사회는 도대체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지. 두 분은 어떠세요? 예전엔 어땠고 지금은 어땠다 이렇게 비교해서 이야기하셔도 되고. 사실 예전에는 마약에 대해서 크게 관심도 갖지 않았고 그냥 뭐 영화에서나 나오는 그치. 얘기지. 약간 우리나라 그렇게 약간 청정국이었었어. 진짜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게 영화가 아닌 뭐 9시, 8시 뉴스라든지 이런 데 등장이 되고 심심치 않게 계속 접하다 보니까는 마약이라는 게 이제는 정말 가까이 다가왔구나라는 게 되게 느껴졌고 그래서 저는 마약은 국가 중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국가가 관리하는 부분이 맞는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은 일단 마약 유통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 뭔가 관리하고 단속하고 처벌하고 이런 것은 당연히 국가의 몫이잖아요. 그래서 법을 세우고 안전망을 만드는 게 몫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개입이 필요하다. 어쨌든 지켜내지 못한 거잖아요. 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기에는 이제 사람들의 인식이 저희도 계속 지금 얘기하지만
마약 저런 사람들, 저런 사람들이라고 하잖아. 근데 이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실제로는 빈민가에서 더 많이 일어나고 그런 일이지만 우리가 미디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보통 재벌집 친구들이나 어이가 없네 뭐 이렇게 하는 친구들 혹은 유학 갔다 와가지고 막 그런 오렌지족 같이 뭔가 너무 옛날이야? 언제적 사람이세요? 그러니까 유학파 막 있는 집 자식들 막 연예계 이런 쪽에서 하다 보니까 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인식이 좀 안 되는 것 같기는 해요. 네, 쟤들은 돈 많으니까는 그냥 뭐 할 일 없어 저렇게 하나 보지 뭐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인식을 조금 확대해야 될 것 같은 게 요즘엔 정말 가깝게 왔잖아요. 그래서 나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없다. 일단 맞아요. 첫 번째. 맞아요. 그래서 물론 정말 본인 선택으로 마약을 투약하긴 하지만 이게 어떤 사람은 진짜 마약인지 모르고 중독에 빠지는 경우도 많잖아요. 진통제가 보통 그렇죠. 내가 먹는 다이어트 약이라든지 혹은 뭐 공부에 집중되는 약을 먹던가 뭔가 길에서 준 돈에서도 요즘에 마약 성분이 일어나서 그걸로 중독 빠진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가족,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은 이 마약 중독자 치료에 세금을 쓰는 것에 정말 좀 필요하다는 인식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범위를 설정하는 게 좀 어려운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얼마 이런 것들이 제일 현실적인 문제로 가자면은 10월은요? 저도 좀 비슷한 게 일단 사회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근데 어떤 일이 발생하고 그 이후 사후의 일들을 책임지기보다는 어쨌든 예방 차원에서의 뭔가를 많이 해야 될 것 같다. 맞아. 아예 접근이 어렵게 만드는 게 우선적으로 되어야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리고 치료에 세금이 쓰이는 거. 이건 진짜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실 더 많은 마약 중독자가 생기고 또 그로 인해서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또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는 쓰이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하면서도 또 이런 비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거면 저소득층. 그냥 멀쩡하게. 그럴 거면 그래, 그런 그 범위가 더 필요한 곳에 쓰이는 게 세금이 맞지 않나? 이 우선순위를 매기는 게 어려운 그게 진짜 것 쉽지 같아요. 않다니까. 그 밸런스, 그 범위. 근데 그게 결국에는 다 연결되는 게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엔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저소득층 사람들이 저소득층일 거란 말이죠. 물론 지금 우리가 미디어에서 보는 그 막 버닝썬에서 막 그 애들 막 미쳤다고 걔네들을 우리 세금으로 구제해주냐 막 이럴 수는 있지만 그건 일부인 거지. 크게 봤을 때는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막 그런 일들도 있대요. 지금 재활하는 곳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재활센터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 재활센터를 어디에다 만들 것인가. 우리 동네에는 안 돼요. 근데 그것도 남편이랑 내가 그 얘기를 되게 토론을 했는데 왜 싫을까? 우리도 싫을 것 같긴 한데 왜 싫을까? 근데 생각해봤더니 싫어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싫어하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와서 우리 동네에서 마약 거래를 하면 어떡하냐 이런 거였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남편이 그러더라고. 야, 너 같으면 거기 재활하라고 해서 그 동네에서 약을 팔겠냐 이러는 거. 근데 맞잖아 사실은. 제일 깨끗할 수 있어. 맞아. 그거는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회적인 책임이나 비용 문제들을 사람들이 너무 단편적으로만 보는 경향이 있다. 예, 근데 사실은 제가 이걸 비교를 좀 해봤는데 미국 CDC 보고서에 나와 있는 그 자료에 따르면 이 사람들을 중독자인 사람들을 치료하는 비용을 쓰는 것 자체가 아깝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걸 쓰지 않는다면 매년 100조 원 이상의 사회적 손실이 더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경제적으로 봤을 때도 이 사람들을 구제해주는 게 이익이다. 그치. 왜냐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사람들이 또 약 구하려고 공급책이 되고 막 이런 식이 되면 더 확대가 되는 거고. 맞아요. 그리고 일할 수 있는 청년들이 일을 못 하잖아. 그래서 결국엔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선행돼야 되는 게 중독을 부끄럽게 만드는 사회 분위기를 일단 좀 없애야 하고 그 마약 사범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낙인 찍히는 분위기도 없애야 하고 그 다음이 예방인 것 같고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사회 재활 같은 것들이 좀 더 많이 형성이 돼야 할 것 같아요.
이건 지나가는 말인데 제가 이번에 어떤 고등학교에 디자인 싱킹 강의를 가게 됐는데 주제를 선정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대상자를 뽑자라고 했는데 마약 중독자를 대상으로 뽑은 팀이 있어서 그 팀이 뭘 만들어낼까가 되게 궁금해요. 네. 아, 아직 아이디어는 나오지 않았고? 아이디어 아직 안 나왔고 그냥 대상자 선정까지만 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그런 혐오라고 하는 게 이런 마약 사범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모든 것들을 다 혐오라고 하는 거는 비용 문제랑 또 연결이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치료받을 기회를 놓치고 이제 재범률 계속 올라가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리고 범죄와 의료, 교정 비용이 눈덩이처럼 계속 불어나기 때문에 결국엔 우리 사회가 이거를 외면했을 경우에는 더 큰 비용을 치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좀 인지를 해야 되는 거죠. 아, 갑자기 답답하네요. 근데 사실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그런 거에서는 조금 더 자유롭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워낙 마약에 대해서 청정한 국가였기 때문에 그 마약 사범, 막 중독자 이게 더 낙인이 강한데 미국은 사실 회복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그렇진 않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아버지가 닉을 대하는 태도나 이런 걸 보면은 거기서도 혐오의 시선이 좀 느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오죽하겠나라는 거죠. 오죽하겠나. 진짜. 근데 이제 여기서도 닉이 LA에 갔다가 잠시 회복의 기간을 가지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면서 그게 문제야. 루트가 있는 거예요, 얘는. 그래. 어디 가면 마약을 구할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다시 이제 빠지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 보통 우리는 저렇게 열심히 하다가 또 저지랄이네. 근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식으로 이걸 바라보면 좋을지를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두 분은 어떠셨어요? 그 슬기로운 깜빵생활 그거 얘기하면 좋겠다. 한양이가 나갔을 때. 다시 재투약했을 때 어떠셨어요? 아 근데 진짜 맞아. 한양이 나가자마자 바로 약해서 다시 들어오잖아. 안 봐서 모르겠어. 아 진짜 그 마약 중독자가 이제 거기 치유가 끝나고 출소를 했는데 출소하자마자 덫에 걸려요. 그 누가 끌고 가서 약화되는데 바로 해서 다시 들어가요. 그거 보면은 진짜 그때 솔직히 저 인간 왜 저러나 그 생각은 하긴 했어요. 그때 그런 리뷰가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왜 작가가 미쳤냐? 왜 한양을 저렇게 만드냐? 근데 그게 실태니까. 현실. 그게 실상이니까. 보통 그렇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들을 보는 시선이 실패자라고 보는 시선들이 좀 강하죠. 낙인 찍죠. 10월은 어때요? 그런 분들 저도 시선이? 그 워딩 똑같이 써놨어요. 실패자. 실패자. 탈락자. 근데 모르겠어요. 이게 경험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기 때문에 우리도 뭐 만약에 약물 중독이나 마약 중독이 됐을 때 그러지 않으리라는 게 없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또 섣부르게 판단을 하기는 좀 위험한 것 같기도 하고. 맞아. 저도 예전에는 실패자라고 많이 봤던 것 같은데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다이어트 얘기를 계속했지만 다이어트 실패한다고 우리가 막 실패자 막 이러지 않잖아요. 그쵸. 요요 왔어. 그렇다고 막 요요가 왔구나 하고 또 다이어트 하면 하는구나 하잖아요. 그냥 그렇게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맞아. 어떤 자기 몸의 밸런스를 찾아가는 여정 중이구나라는 것처럼 이 사람들도 똑같이 회복하고 실패하고 그 기간들을 조금씩 늘려가면서 자신만의 그런 거를 만들어 갈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건 사실 다이어트보다 더 힘든 거니까. 그치. 그게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여기 영화에서도 보면은 닉이 실패했을 때 아빠가 너무 닉을 바라보는 게 그런 시선이었던 것 같아요. 그쵸. 왜 저래? 또 저러네. 심지어 내 집에까지 와서. 그러니까 얘가 점점 더 숨고 움츠려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음지로 가서 점점 더. 근데 아빠는 닉에 대한 기대치가 워낙 항상 높으니까 이 또한 빠르게 극복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 그 기대치가 높았는데 또 다시 이제 돌아가니까 거기에 대한 실망감? 이런 게 좀 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것 또한 회복을 위해서 가족들이 바꿔야 할 시선인 거죠.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맞아요. 괜찮다. 또 하면 된다. 그거 자체가 다시 해보자. 과정이다. 그러니까 이게 선형이 아니고 순환적인 구조다. 계속 이제 도는 거죠. 실패하고 반복하고를 돌면서. 근데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맨날 성공만 하나요? 맞아요. 맨날 실패하지 않나요?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제대로 볼 수 있는 시선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영화 보면서 되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약이라는 것이
되게 위험하구나. 이게 진짜 이 투약의 과정도 되게 지난하구나라는 거를 너무 현실적으로 보여줬다고 했잖아요. 맞아. 근데 그동안 우리가 영화에서 봤던 마약을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어떤 거 있으세요? 기억나는 거? 그거 왜 저희 예전에 저희 영화 모임에서 다뤘던 그 여자 레이디스 나이. 그것도 그렇고 그리고 그 롱샷. 그러니까 롱샷 얘기하려고 그랬어. 그 롱샷도 그렇고 그런 식으로 뭔가 파티에 되게 가볍게 특히 맞아. 미국에서는 그렇게 나오고 한국 같은 경우는 좀 되게 악의 카르텔 해가지고 그거 생각나요. 조진웅 씨 나왔던 그 마약왕? 진세현 씨랑 조진웅 씨 나왔던 그 영화가 독전. 독전에서도 왜 되게 어두운 다크하게 약간 그런 식으로 나오고 특히 한국에서는 계속 얘기하지만 좀 상류층의 문화로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맞아. 맞아요. 빈곤층에서 그런 거 하는 거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 그치, 영화나 미디어에서는 거의 없었어. 뭐 극한 직업에서 나온 정도? 그냥 운반. 운반. 근데 다 그 약간 사는 곳들이 다 그런 층으로 계급층으로 나와가지고. 저는 그거 생각나요. 더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 거기 보면 그냥 계속 취해 있잖아. 애들이 맞아. 계속 취해 있잖아. 근데 그게 되게 힙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어디서부터 이렇게 시작됐지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네. 찾아봤는데 헐리우드에서는 조금 일찍이 그렇게 힙해 보이는 그 이미지들로 소비가 돼서 2000년대 초반까지 엄청 절정을 찍었대요. 최근에는 그러면 안 되지 않냐라는 그런 자조적인 시선이 있기는 한데 여전히 상업적으로는 그게 잘 팔리니까 자극적인 게 잘 팔리는 거야 그냥. 그치. 그쵸. 그러니까 계속 그게 문법처럼 만들어져가지고 상업 영화에는 등장을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뷰티풀 보이가 그거를 거의 깼던 정말 현실을 잘 다뤘던 그런 영화였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앞으로는 이런 영화들이 더 많이 만들어져야겠죠. 맞아요. 한국에도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진짜 미디어를 돌려보면은 되게 현실적인 게 많이 없어. 맞아요. 그리고 진짜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있잖아요. 약물 중독은. 근데 되게 별일 아닌 것처럼 가볍게 이제 느껴질 수도 있고. 뭐 담배처럼 그냥 하룻밤 하고 나면은 괜찮은 것처럼. 가끔은 해도 괜찮은가 보다. 그래. 이런 인식들. 그리고 약간 뭐 이렇게 기분 좋을 때나 하는 거지. 약간 그런 생각도 갖게 하는 것 같은데. 그거 생각났다. 힘센 여자 강남순에서 작년에 내용이 마약 카르텔이었단 말이에요. 거기서는 조금 다양하게 조금 달았던 것 같기는 해요. 아무튼 이렇게 쿨하게 나오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런 것도 조금 경계해야 되는 것 같아. 뭔가 마약을 했을 때 예술적인 감각이 더 올라온다. 막 그런 편견들 있잖아요. 더글로리. 그런 거 보면은 솔직히 그 모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특히 예술적인 그런 걸 갈망하는 얼마나 갈망에 예술적 기질이 있는 사람들은 그 간극을 메우기 위해서. 맞지. 맞아요. 그 마약 중독되신 분이 쓴 글을 봤는데 그분도 이제 교육을 들었대요. 근데 그 교육 중에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역설적이지만 중독은 조절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발생을 한다. 그치, 탄수화물을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근데 그게 딱 그런 장면들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게 다 내가 의지로 이거를 조절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의지로 거기를 갖다 붙이면 치료가 안 된다니까. 안 돼. 이거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콘텐츠들은 조금 더 조심스럽게 만들어지고 다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같이 해보게 되고요. 네. 저는 아버지의 행동 변화를 보면서 이거 변화하는 것도 이 사람의 어떻게 보면 이 사람도 성장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보게 됐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중간에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닉이 아빠한테 자꾸 거짓말을 해. 맞지. 아빠 나 뭐 대학에서 돈 필요한데 돈 주세요. 막 너무 뻔한 거예요. 얘가 막 머리가 다 떡져가지고 얼굴이 막 퀭해가지고 또 대학에서 돈이 필요한데 좀 주세요. 주겠냐고. 겠냐고. 됐다. 근데 봐봐요. 그걸 안 주잖아? 그럼 얘가 어떻게 되겠어? 그걸 또 구하려고 나쁜 짓을 할 것 같은 거고 훔치거나. 나는 그게 그때 약간 부모의 마음으로 너무 갈등이 되는 거야. 저 상황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이제 이 사랑과 경계는 어떻게 양립을 해야 될까? 이거를 질문 드리고 싶었거든요. 두 분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거 보고? 저는 아직 자녀가 없어서 그런지
안 줄 거 애초에 끊어야 된다. 약간 이런 생각이 싹을 아직도 잘라야 돼, 싹을 잘라야 돼. 좀 있기는 하거든요. 못 줄 것 같아요. 못 줄 것 같아. 나는 애초에 닉을 저렇게 풀어주지도 않았어. 나 어디 묶어놨을 것 같아. 그냥 뭐 재활센터에 넣어버려? 넣어버리던가 묶어놨을까 저렇게 풀어주지도 못했을 것 같아 나는. 근데 그렇게 했는데 몇 번 도망쳐가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맞아. 병원에서 그러니까 도망 못 가게 어쨌든 난 너무 내가 불안해서 내 눈에 뭐 없으면 내가 불안해서 미칠 것 같아. 저는 그 불교 공부하면서 제일 많이 도움이 되는 게 뭐냐면 문제를 볼 때 이분법을 안 보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돈을 줄까 말까 이 문제가 아니고 이 중간에서 어떻게 얘를 잘 구슬려가지고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재활치료를 할까를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하는 타이밍인 것 같아요. 그때가. 근데 이제 아빠는 거기서 이제 어떻게 갈팡질팡 이걸 A야 B야 막 이거를 되게 고민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문제를 바라볼 때도 이거를 A인지 B인지 어떤 정답을 내리기보다는 일단 한 발짝 좀 물러나서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을까를 좀 모색을 해야 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게 부모의 역할인 것 같고 회복자를 돕는 사람의 역할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이게 균형이 참 어렵죠, 근데. 네. 자, 그러면 결론으로 좀 이야기를 넘어가 볼 텐데 혹시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중독자에 대해서 좀 다시 이해할 수 있는 시선이 생기셨나요, 두 분은? 어떠셨어요? 저는 그래도 회복할 수 있구나. 이 정도의 생각 변화는 있었던 것 같아요. 닉의 경우는 좀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일단 약간의 극단적으로 이미 중독되면 더 이상 뭐 회복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컸거든요. 근데 이게 실화이기도 하고 어쨌든 그리고 그 순환된 닉이 뭐 한 8개월 정도 약물을 하지 않았다가 다시 시작했다가 결국에는 본인이 막 뼈저리게 느껴가지고 도움을 요청해서 이제 재활을 시작을 다시 하게 되는 이런 과정이 회복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어쨌든 영화에서는 그런 게 잘 그려져서 가능할 수 있겠구나. 그런 변화는 좀 있었어요. 포기하지 않으면.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예, 포기하지 않으면은 충분히 누구나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생각이 들었고 그 중독자들에 대한 시선은 사실은 영화이고 티모시 살라메고 약간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제가 필터가 아름답게 씌워진 것 같은데 실제로 내가 누군가를 진짜 만나게 된다면은 과연 이 시선으로 내가 볼 수 있을까는 모르겠어요. 예, 그렇지. 맞아. 중독자라도 너무 잘생겼고 너무 잘 관리하고 다녔고 보통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럼. 그치. 그래서 그런 그치 그 필터 우리 벗는 연습을 좀 해야겠네요. 듣보영화 인스타그램 아이디입니다. db.movies db.movies 많은 관심 회복을 부탁드립니다. 다룬 추천할 만한 영화 또 있는지 마지막으로 우리 소개해보고 맞춰볼게요. 네, 뭐 있으세요? 저는 예전에 저희가 다뤘던 리틀 포레스트. 그렇죠. 무너지고 다시 그거야말로 순환이죠. 그쵸. 그 계절의 순환 속에서 어떻게 다시 살아가는지. 저는 비슷하게 뭐 알코올 중독이나 약물 중독과 관련해서 회복까지 다룬 영화들 찾아봤는데 28일 동안 이라는 영화가 있더라고요. 전 처음 들어봤네요. 좀비 영화 아니죠? 네. 28주. 네. 그리고 스매시드 우리의 4일이라는 영화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그 엄마와 함께 이제 회복의 과정을 이제 하는 그런 영화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뜬금없이 미드소마가 생각나는데 거기서도 이제 마약 하잖아요. 약물을 하는데 그거는 약간 사랑을 갈구하는 사람이 그 커뮤니티에 가서 그 사람들의 이상한 공감을 보면서 거기에서 살아남는 그런 영화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껍데기만 있는데도 공허한 그 공감에서 안온함을 느끼고 있는 그 주인공이 이 중독자랑 약간 비슷한 감정이라고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좋은 의미의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같은 느낌의 감정일 수 있겠다라고 해서 그 미드소마가 생각났습니다. 좋습니다. 저희 오늘 되게 짧았지만 이렇게 그래도 마약
중독자에 관해서 어떤 이미지를 편견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어떨까 하는 마음의 영화를 골라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실제로 영화 보시면은 좀 다르실 수 있으니까 한번 맞아요. 시간 내서 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그럼 건강한 사회를 바라면서 이번 방송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안녕. 안녕.